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잼버리 파행을 두고 책임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책임감 부족이라는 지적에 동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개최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허위 사실엔 강경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정부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이중군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 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 기업 총수 12명에 대한 사면 복권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막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도 의결했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청문회도 진행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96명으로 늘었습니다. 미 언론이 사망자가 다 늘어날 것으로 보도한 가운데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가 늦어지면서 현지 주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잼버리가 끝났으니 이제 뭐가 잘못된 건지 누가 잘못한 건지 잘잘못을 따질 때가 됐죠. 여당은 잼버리가 확정되고 문재인 정부 4년 9개월 동안 엄청난 돈을 퍼부으면서 부지 매립을 제대로 했나,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췄나, 기반시설을 제대로 만들었나 도대체 뭘 했는가라며 파행 책임을 전 정부와 전라북도에. 야당은 그럼 1년 3개월간 윤석열 정부는 뭘 했냐, 또 관리 주체인 여성가족부는 뭘 했냐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감사원의 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조직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전라북도가 잼버리 파행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너에게가 요점이죠. 먼저 강세훈 기자의 보도 보시고 진짜 책임질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위생이 엉망이었던 화장실부터 개막 사흘 만에 온열 질환 등 1,000명이 넘는 환자까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개최지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1,000억 원이 넘는 예산 가운데 조직위원회 사업비는 870억 원이었고 전라북도 사업비는 상하수도와 주차장 등 265억 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도 집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식 문제, 의료 문제, 화장실 문제, 해충 문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사실은 조직위 업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국회의원도 잼버리 파행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회 준비 미흡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잘못을 감추는 등 비겁하게 변명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총괄이다 자기가 이렇게 여러 차례 발언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발끈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잼버리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고 향후 진행될 감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잼버리 책임 인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에서 혈세 도둑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의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애초 왜 나무 한 그루 없는 새만금 간척지에 야영장을 만든 걸까요? 세계 최대의 간척지로 농업과 관광 등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새만금을 세계 잼버리를 통해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폭우와 폭염, 각종 벌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 그 결과는 참혹했죠. 두 번째 질문,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진짜 책임자는 누구였을까요?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등 대부분의 업무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승인하게 돼 있었습니다. 없애기로 한 한마디로 힘없는 부처의 장관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여기에 공동위원장 3명을 추가한 거였죠. 공동이라고 하니 떡하니 나서서 책임지고 일할 사람이 없었다고도 봐야겠죠. 민주당 김윤덕 의원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예비비 집행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을 때 컨트롤 타워 없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문점 하나, 공무원들은 잼버리로 배치가 됐다고 월급을 더 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운영비에 왜 84억 원이나 쓴 걸까요? 예산 배분을 제대로 한 게 맞을까요? 조만간 시작될 감사원 감사는 이 부분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잼버리 파행에 한 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가족부,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2018년 잼버리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만든 문건을 MBN이 확보했는데 서둘러 대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공청회까지 생략해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려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노태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8년 11월 여성가족부가 국회 설득을 위해 의원실에 제공한 잼버리 특별법 설명 자료입니다. 5, 6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내세웠습니다. 열리지도 못했던 2021년 프리잼버리의 추진 동력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대목도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 전북연구원 분석 자료를 인용해 직간접적으로 1조 원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지만 시급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생략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가위 법안 심사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나중에 문제가 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또 특별법 없이 치러졌던 1991년 고성 세계잼버리 대회와 비교하며 공항, 항만 등 인프라 구축까지 명시된 부분을 없애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여가부는 수천억 원대 기대 효과만 강조하면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만 열을 올렸지 시행령으로 규정된 기초시설 하나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하지만 특별법 제정 당시 진선미 장관을 비롯해 잼버리 유치 결정 이후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 4명 중 공식 일정으로 새만금 현장을 찾은 건 정영애 장관뿐이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잼버리 파행에 책임을 두고 서로 내 탓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회 기간 중 문제가 됐던 시설물들이 어떻게 결정되고 관리됐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제, 샤워장 문제 이런 것부터 말이죠. 사회정책부 최희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이 화장실 위생 문제였습니다. 어떤 과정 거쳐서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네, 먼저 여성가족부에 물어봤습니다. 네. 답변은 근데 예상대로였습니다. 전북도 단독이나 여가부 단독은 아니고 조직위에서 같이 다 협의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런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같은 질문을 전라북도에도 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가 대답을 맞추진 않았을 텐데요. 답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조직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가부나 전라북도가 개별적으로 혹은 단독으로 결정한 건 없고 조직위 논의와 결정에 따라 시행된 거라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이 하자 해놓고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뭐 이런 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거에 대해서는 혹시 말한 게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조직위원회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애초에 세운 계획으로는 화장실의 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인력을 증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8월 3일부터는 이제 조금 청소가 잘 되고 어떤 만족스럽진 않지만 청소가 이제 그때부터는 좀 민원도 줄고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당시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죠. 애초 사업비 중에 화장실 청소 용역비로 2억 8천만 원이 배정됐는데요. 겉으로는 큰 액수로 보이지만 4만 명이 넘는 대원들이 사용하는 걸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콕 집어서 네가 해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했다 이건데 이쯤 되면 다른 문제들, 뭐 샤워장 문제도 그렇고 그늘막 같은 것들도 어떻게 좀 다른 질문과 답이 나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덩굴 터널 하나를 설치한 것 외에 그늘막 같은 경우는 모두 조직위 소관이라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부안군, 조직위까지 모두 4곳을 동시에 접촉했는데요. 공통된 답변은 계획과 실행을 조직위에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일은 어떤 사람의 일도 아니라고 하죠. 예. 공동 책임이라는 답변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위 내부에서라도 알아서 결정을 해서 좀 분배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전라북도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조직위 사무국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국은 모두 115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이 중에서 중앙부처는 무려 11개 부처에서 지자체는 16개, 관련 기관은 6개, 그러니까 무려 33개 기관에서 인원을 파견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공동위원장은 무려 5명이나 됐습니다. 예. 어쨌든 공동위원장 체제라고 하더라도 법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여가부 장관이 하여튼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민법에 나와 있는데 조항에 한번 보면 민법 제37조 법인 사무의 검사와 감독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입하면 조직위원회 사무는 주무관청인 여성가족부가 검사하고 감독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함께 논의했어도 최종 결정권은 여가부에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 여가부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조직 총회에서 전체 논의되고 나서 그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총회에 공동조직위원장님부터 포함된 사항을 장관님이 이제 승인하는 걸 그런 절차로는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의 일은 아무의 일도 아니다라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최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책임 규명 참 쉽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회를 주도하는 과거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회 모든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의 국제대회 운영 능력을 점검할 국정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북도를 정조준하며 김관영 지사를 향해 사퇴로 책임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김관영 지사 본인과 민주당입니다. 여기에 더해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세금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면 그 소속과 지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원내 지도부는 대책회의를 열어 부지 선정을 비롯한 책임 소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준비 부족을 인정하라며 대여 압박에 나섰습니다. 샤워장과 화장실 등 문제가 된 시설들은 여가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위 소관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전 정부도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대회 전 과정에 대해 다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야 대치 속 국회 상임위는 모레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책임 소재를 물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잼버리로 많은 것을 잃었다.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글을 놓고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현 정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여기에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는 언론 지적이 있다며 정치 공세가 사과로 포장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잼버리로 많은 것을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됐다고 말하며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 대통령도 사과했는데 현 정부는 남탓만 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와 여당은 남탓만 하고 있으니 염치는 어디다 팔아치운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한 언론의 사설을 예로 들며 한 신문이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썼다며 그런 평가를 유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잼버리와 관련된 정치 공세가 사과로 포장됐고 이에 전직 대통령이 가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단 유종의 미는 거뒀다고 판단하는 정부는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마무리된 만큼 성찰의 시간은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겠다고 밝힌 대통령실은 일단 대회를 주관한 전북도에 감찰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119 구급차가 무슨 콜밴이냐?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참가했던 대원들의 짐을 옮기는데 이 119 구급차가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당국 지휘 책임자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 기숙사 앞에 베트남 잼버리 대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계단 아래로는 119 구급대원이 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119 구급차에 짐을 옮겨 싣습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구급차로 짐 셔틀이란 게시글에 게재된 사진입니다. 해당 글이 온라인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비판 여론은 거세졌습니다. 당시 베트남 대원들이 탑승할 버스는 이곳 숙소에서 300m 정도 떨어진 학교 운동장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119 구급차 한 대가 여자 대원 70여 명의 짐을 옮기기 위해 5차례나 왕복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2차선의 좁은 골목인데다 다리를 다친 학생도 있어 안전 예방 차원에서 선의로 짐을 옮겨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캐리어를 얘네들이 날르다가 보니까 혹시라도 안전사고, 교통사고 같은 게 생길까봐 저희 구급차밖에 없으니까 그럼 구급차로 하면 어떨까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성명을 통해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동원한 것,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재밌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차가 사실은 잼버리 대회에 안전을 확보하는 쪽으로 사용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 소방본부의 해명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한 시민 고발과 민원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사가 단행됩니다. 이번엔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히면서 정치인은 적고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됐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단행된 특별 사면의 키워드는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모두 2,176명으로 경제인이 12명,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출신은 7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서 튼튼한 민생 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여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기업인으로는 130여억 원 배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총수일가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사면됐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도 복권됐습니다. 이 밖에 강정석 전 동아소시홀딩스 회장은 복권됐고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치권 인사 중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개입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과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습니다. 앞서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소광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복권 명단에 들었습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은 내일 0시부터 발효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조국이 유죄라면 나는 무죄다. 이번은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되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한 말입니다. 동시에 강서구청장 재출마 입장도 밝혔죠. 야권은 일제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고 반발했고 여당은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가 김 전 구청장 본인 국민의힘 인물 때문이니까요.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 광복절 특사 발표 후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밝힌 입장입니다. 김 전 구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감사를 표하면서 남은 시간을 강서구에서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며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죄가 인정돼 직을 잃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10월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서구청장 선거 예비 후보들은 꼼수 사면이라고 지적했고 정의당은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석 달 만에 사법부를 무력화했다며 사법정의 농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합니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데 책임을 통감하며 후보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 잡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민생을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전초전이 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복권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유불리를 따지는 여야의 셈법은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전관업체의 짬짬이가 이 정도였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의 설계와 감리에 참여한 전관업체 18곳을 살펴보았더니 이들이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따간 LH 용역만 무려 2,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무량판 기둥 12개에 철근이 누락된 경기 파주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설계에 참여한 A건축사는 창립자와 현재 대표가 모두 LH 출신인 전관업체로 다른 철근 누락 아파트 3곳의 감리까지 따냈습니다. 이 업체가 2020년 6월 이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LH 용역은 11건, 343억 원 규모입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기둥에 철근이 빠진 경기 양주 아파트를 설계한 B업체, 붕괴한 인천 검단 아파트를 설계한 C업체도 각각 전관을 영입해 20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따냈습니다. 순살 아파트 설계 감리에 참여한 전관업체 18곳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LH 용역은 지난 3년간 모두 77건, 금액은 2,335억 원 수준입니다. 전관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안습 아니라도 못해도 국민에 공사하지 않는 서비스 정신 이런 것들을 반드시 대응을 해서 LH는 설계 공모를 통해 경쟁 심사를 거친 뒤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의계약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 업체의 전관을 접촉하는 등 공모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도 있습니다. LH는 거듭된 지적에 설계 공모와 업체 선정 전반을 외부에 위탁하는 등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이렇게 LH가 전관 업체들과 천문학적인 수의 계약을 맺고 그들만의 카르텔을 유지했던 것도 기가 막힌데 또 이 와중에 건축협회와 부족기술사협회가 밥그릇 싸움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최윤영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최 기자, 수의 계약 규모가 진짜 엄청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네, LH 홈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비드 전자조달 시스템이라고 나옵니다. 네. LH에서 사업 공고를 내면 업체들이 온라인으로 입찰 서류를 넣고 심사위원들은 낙찰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것만 놓고 보면 전관업체들과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에는 LH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 모두 LH 출신 전관들이 들어있다 이겁니까? 네, 거의 다 상당수가 전관 업체들이 많다는 겁니다. 서로 친분이 있는데 사업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들러리 입찰을 하거나 유찰을 유도해서 낙찰자를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번 건은 내가 낙찰받을 테니 너는 들러리로 경쟁 입찰에 나서고 다음번엔 내가 들러리 역할을 하겠다고 이른바 이 짬짬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심사위원들은 뭐라는 겁니까? LH는 심사위원들의 신상 정보는 모두 철저히 비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LH 출신들은 심사위원회에서 모두 제외가 돼서 그 풀이 철저히 외부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6월에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를 보면 LH와 전관업체가 체결한 계약 332건 가운데 58건에서 심사위원이
퇴직자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심사위원 풀이 뻔한 데다 전관 업체에 가 있는 LH 출신들이 그 풀을 또 알고 있는 그 LH 현직 후배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있다 이거네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어쨌든 이런 정도라면 전관 업체들과의 카르텔 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주에 긴급 기자회견을 네네. 열고 설계와 시공 감리에서 LH가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권한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겠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내부의 힘만 가지고는 이걸 정화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경찰이나 공정이나 감사원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LH 스스로 셀프 개혁을 잘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2009년에 토공과 주공의 합병 이후 14년간 그들만의 리그가 제대로 개혁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뭐 내 스스로는 못하겠다. 봐주라. 뭐 이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LH 아파트 그 철근 누락 이슈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야말로 순살 아파트라는 말까지 부끄럽게 나돌고 있는데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 그리고 구조기술사 이들 협회도 싸우고 있다면서요. 말 그대로 밥그릇 싸움입니다. 네, 이 건물을 지으려면 우선 건축사가 우선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구조기술사가 그것을 갖고 하중 등을 계산해서 구조 설계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건축사가 도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이 건물을 짓는 시공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LH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건축사 협회는 계산을 하는 구조기술사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조기술사가 1,2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왜냐하면 건축사는 2만 명 가까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건축사도 구조설계 일까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보시죠. 숫자가 좀 부족하시다 보니까 많은 현장들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인정기술사 제도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 구조기술사 협회는 본인들의 일을 사실 뺏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건축사에게 하청을 받는 제도가 원인이었다. 처음부터 설계와 구조를 분리해서 발주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행적으로 해왔던 거 돈 안 주고 미지급하고 늦게 주고 그다음에 소송을 걸어야 마지못해 주고. 네, 건설업계에서는 이렇게 전관으로 LH의 전관으로 나눠먹기 실태도 드러났는데 또 건축구조사협회, 건축사협회 또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모양새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들여다보게 됐죠. 고 최수근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집단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 수사심의회에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의 군 검찰은 믿을 수 없다 이건데 당초 광역수사대장과 부사관 등 2명도 항명 혐의에 포함시켰던 군. 이번엔 박 대령의 단독 항명죄로 바꿨습니다. 괘씸죄로 보이죠.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수사 기속 여부와 기소, 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 5에서 20명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방부 검찰단장이 먼저 심의위원 5명을 선정해 수사심의위를 열지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가 열려도 외압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법무관리관을 수사심의위 직무에서 배제해달란 기피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운영 지침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면서 위원 선정에 대한 공정성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법무관리관이 주어진 권한과 역할 내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이 단독으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집단 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목장에 살던 암사자가 탈출해 결국 사살됐습니다.
죽일 필요까지 있었느냐며 동정론도 일지만 인근에 캠핑장 등이 있어서 사살이 불가피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여기서 키우던 암사자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적법하게 길러졌고 이 모습을 본 관광객들도 많은데 정작 고령군은 민간 목장에서 사자를 키우던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암사자가 살던 한 사설 목장에 우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사자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어제 저녁 관리인이 사료를 준 뒤 잠그지 않은 뒷문을 통해 빠져나간 겁니다. 목장 주위를 맴돌았던 사자는 신고 1시간 만에 수색팀에 발견됐습니다.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는 우리에서 약 5m 떨어진 이곳 숲속에서 사살됐습니다. 20살로 추정되는 사순이라는 이 사자는 작년까지는 인근 캠핑장 방문객들이 구경을 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작년 8월 새 주인이 소를 키우려고 이 목장을 인수하면서 사순이를 동물원에 넘기려 했으나 불발됐습니다. 기증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동물원에서 서열순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짐승이 들어오면 물을 죽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사자는 멸종 위기종으로 시군구가 아닌 지방환경청이 관리하는데 사순이는 2008년 양도 양수가 신고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사육됐습니다. 사자도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면 키울 수 있는데 언제 어디서 들여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취총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며 사순이에 대한 동정론도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취가 되는 시간에 인근 캠핑장과 마을을 섞여갈 수 있어 주인과 경찰, 지자체가 협의해 사살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암사자 탈출 소식에 1km 떨어진 캠핑장의 야영객들도 놀랐습니다. 아침에 자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들어서 피신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곰 등 맹수의 탈출이 반복되자 잠금시설 규정을 까다롭게 하고 당국의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사육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신림동 사건, 서현역 사건.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끔찍한데 이번엔 학원가에서 수상한 남성이 중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에게 따릉이 자전거에 걸타지 말라고 하다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었다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자칫 여러 명이 다칠 뻔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고덕역. 순찰차와 구급차가 흉기난동 소란이 일어난 장소로 황급히 이동합니다. 비슷한 시각 신고 지점 근처에서 무언가에 놀란 듯한 행인 모습도 보입니다. 수상한 남성이 따릉이 보관소에 있던 중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들은 따릉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여기 앉아 있느냐면서 따지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는 게 학생들 증언입니다. 학원 밀접구역에서 유동인구가 많을 때 일어난 사건이어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여기 완전 장바닥이야. 굉장히 많아. 내가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도 뭔 일이 일어나겠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CCTV 사각지대가 많아 검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잡은 뒤 범행 동기를 따져 구체적인 혐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경찰이 강남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초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학부모 4명을 조사하며 휴대전화까지 살펴보았지만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상하죠. 지난 4일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합동조사에서 동료 교원은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수차례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왔다고 그래서 불안해했다고 진술을 했었거든요.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 발생한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은 그동안 경찰이 개인사로 사건 종결을 서둘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 처음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박적인 자료를 계속 보내드렸어요. 3주 정도는 말씀 없으시다가 유족의 비판과 계속되는 논란에 경찰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유족에게 사건 초기 오해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학부모 폭언이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른바 연필 사건 학부모를 포함해 4명을 조사하고 이미 제출받은 휴대전화도 분석했습니다. 또 고인이 생전 학부모가 개인 번호를 알아 불안감을 느꼈다는 교육부 합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학부모가 먼저 전화를 건 기록이나 교사 번호가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을 포함해 교사 노조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납득이 전혀 가지 않고요. 압박을 느꼈다는 것이 일기장에도 나옵니다. 그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경찰은 연필 사건과 금쪽이 학부모 외에도 유족이 요구하는 부분을 추가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도 교권 침해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피해를 입어도 교사라는 이유로 참아라는 시각이 일상이고 학생에 의해서 다칠 경우 상처 크기는 얼마 이상 또 얼마 이하 되어야 한다 같은 규정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표선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3년차 중등특수교사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맡은 1학년 학생이 돌연 신체 일부분을 보여주고 창문을 깨는 등 잦은 도전 행동으로 팔을 다쳤습니다. 이런 신체 노출과 침 뱉기, 창문 깨기, 교사 할퀴기와 때리기 등 석 달 동안만 17번. 학교에서 빚어진 일인데도 학교 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상처 크기를 요구하는 조건 때문입니다. 25제곱센티미터 이하면 얼마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렇게 상처의 면적을 의사한테 재서 의사 소견서에 써달라고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상처가 면적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게 아닌 건데. A씨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특수교사 10명 중 9명은 아이의 도전 행동 때문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제 수술 부위를 손바닥으로 정성으로 세게 때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림의 떡입니다. 교육청이나 5만 대 다 민원을 넣고 교장실 계속 찾아가고 학부모한테 이미 찍힌 상황이고 학교에서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난리치는 교사로 보이는 거죠. 해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고 도전 행동이 있는 아이일수록 섬세한 지도가 필요한데 현재 교원 1명이 담당하는 아동은 4명.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분들이세요. 증언을 하는데 그때그때 막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 가지고. 교육부는 특수교사 보호 매뉴얼이 포함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교권 사각지대 속 특수교사들의 속마음은 멍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3배가 타버렸다는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색 초기 단계라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산불 때 400개의 경보 사이렌 중 작동한 게 단 1개도 없었다고 하죠. 이후 당국의 구호 조치까지 미흡해 이재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게 탄 하와이 마우이 섬을 주 방위군이 수색합니다. 작업을 마친 곳은 X자 표시를, 사람이 숨진 흔적에는 유해를 뜻하는 HR을 적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사망자는 96명으로 늘어 미국 내 산불로는 10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수색 초기이고 사망자 목격 증언도 이어지고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I ran out of the car and ran for my life. Ran down to the ocean. I was only a quarter mile from the ocean. And they stayed in their car. They died with their dogs and everything. 3 of my friends in one car and 2 dogs died.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이재민은 실종된 가족 생각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Are you getting any help from any authorities in finding them? Not yet. So still waiting for the calls from the government or Red Cross, but still waiting, hoping. 미 연방정부가 긴급 지원을 개시했지만 구호품 수송이 늦어져 불만의 목소리도 큽니다. To be honest, this is
a level of incompetence I've not witnessed before here. 심지어 지난해 하와이 당국이 산불 위험성을 낮게 평가한 보고서까지 나온 상황이라 정부 책임론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미국 대도시에서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 매장을 습격하는 떼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억대의 물건을 들고 달아나는데 불과 몇 분 손을 쓸 틈이 없습니다. 경찰은 막겠다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이들을 어떻게 막죠?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쇼핑몰에 있는 한 백화점. 후드티를 둘러쓰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떼강도들이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훔쳐 달아나고 쇼핑객과 경비원은 이를 지켜만 봅니다. 5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와 거침없이 진열대 유리를 부수고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았습니다. 이들은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 정도의 명품을 싹쓸이하고서 대기해 놓은 차량 등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LA 경찰은 무리 중 일부는 경비원에게 야생곰을 쫓을 때 사용하는 스프레이까지 분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처럼 한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동안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는 이른바 플래시몹 강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명품 매장을 순식간에 쓸어 담거나 뉴욕의 보석 상점은 아예 해머로 부쉈고 점원들 앞에서 물건들을 싣고 나오고 심지어 막는 점원을 밀어 넘어뜨려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Know exactly what stores to hit, what businesses and residents to hit, when and where. 경찰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민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쓰는 분들 많죠. 이자가 비싸지만 말입니다. 정부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갚았습니다. 아직 2023년은 한창 남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병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거친 국세 수입은 178조 5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0조 원 가까이 줄어 세수 펑크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는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거친 돈은 적지만 지출할 돈은 늘자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린 돈은 100조 8천억 원 규모로 해당 통계가 집계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액입니다. 이자 규모도 그만큼 늘어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만 1,141억 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대출 한도인 50조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했다가 현재는 100조 8천억 원 모두 상환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 기조를 이어갈 경우 지금보다 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 정부는 감세와 재정을 연속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또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전에 정부가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돈을 조달하는 선행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서울 휘발유 값이 1년 만에 평균 1,8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개월 만에 1,330원을 넘어섰죠. 하반기 살아날 거라던 경제가 계속 악재에 직면하고 있는 건데 내년 성장률도 2년 연속 1%대에 그칠 거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연속 1%대 성장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값이 1,8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인근에서 가장 싼 것으로 알려진 다른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번 주 갑자기 오르네요. 최근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1년 만에 다시 1,800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며 국내 휘발유 가격도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잠잠하던 환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1,300원을 넘더니 3개월 만에 1,330원을 다시 찍었습니다.
8월 들어 무역 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등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와 달리 온통 악재투성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도 1%대 저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침체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올 초만 해도 2.1%를 예상했던 이들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 이하이고 수출 부진이 길어지자 1.9%까지 낮춘 겁니다. 2년 연속 1%대 저성장은 유례가 없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아지진 않을 것이다. 이 상황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경제 체력으로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라는 측면이 반영되는 부분이 정부는 내년 경기에 대해 회복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라 안팎의 불안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완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을 보면 부동산 침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심리와 금융규제 완화로 대출에 숨통이 트이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서울과 수도권 일부 얘기입니다. 금리가 높은 것도 여전하고요. 박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이문동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방문객이 적은 평일 오후 시간이지만 체험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부동산이 또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이런 소리도 들리고 실제로 뭐 분양 가격도 많이 살아나고 저희도 뛰어들어서 빨리라도 좀 제 집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여러 규제들이 해제되면서 일반 공급에 있어 세대원의 청약이 가능해졌고요. 유주택자의 청약할 기회가 생겨서 이에 대한 문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청약 경쟁률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산의 한 아파트 84제곱미터는 5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자양동 분양 1순위에는 4만 명 넘게 청약했습니다. 덩달아 서울 강남뿐 아니라 강북 지역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3월 17억 원에서 순식간에 20억 원이 넘게 팔렸고 마포의 대단지 아파트들도 올 초 대비 2억에서 3억 원씩 뛰었습니다. 상반기 생애 최초 LTV 완화, 특례 보금자리론 시행과 함께 대출금리가 안정된 부분이 매수 심리를 개선시켜 집값 회복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집값 반등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인데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 집값만 오르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25년을 살다가 돌연 자신이 국적이 없는 투명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정식 주민등록증까지 받았는데 이건 행정착오로 발행된 거라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뒤늦게 법에 호소했는데 1심에선 이겼지만 2심에선 패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7년 당시 제주에서 터전을 잡은 한국인 남성 A씨와 중국인 여성 B씨는 혼인신고를 접수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B씨의 호구부, 즉 중국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행정기관에서 분실한 게 이유였습니다. 자기네 분실했다고 찾을 수가 없다고. 사과도 없었어요. 신경이 너무 예민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호구부가 사라지며 국적이 불분명해진 B씨에게 2명의 자녀까지 생기며 문제는 출생신고로까지 번집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안 된 혼외자는 어머니 국가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행정착오로 자녀들은 신분증이 발행돼 사실상 국적 인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야 정식 국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부모는 국적 보유 판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행정기관의 책임을 물어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행정기관과 정부의 귀책 사유가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부부 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심리 중에 있습니다. 나라에서 잘못한 건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다 떠맡겨요? 첫 단추부터 그 사람들 잘못 끼워놨고 제발 좀 우리를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좀.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방문해 장갑차까지 직접 몰며 연일 무력 자산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준비도 언급했는데요. 당장 한미가 실시하는 을지 연습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때 도발을 해도 니들은 할 말이 없다. 이런 밑밥을 까는 셈이죠.
실제 한미는 야외 기동 훈련을 역대급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다용도 장갑차를 운전자석에 앉아 직접 모는 모습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이 사진을 공개하며 김 위원장이 전술미사일 생산 공장 등 주요 군수 공장을 시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확고한 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춤으로써 적들이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며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군수공장 시찰은 한미 을지연습을 열흘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이뤄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번 훈련은 6회 공군 해병대뿐 아니라 지난해 창설된 주한 미 우주군도 처음으로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Incorporate multi-domain operations. You have the space component, you have the land component, air, sea, cyber, and the cognitive domains. 한미는 연합연습을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해온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연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내일은 78주년 광복절이죠. 윤봉길 의사가 두 아들에게 반드시 조선을 위해 투사가 되라며 남긴 유서. 안중근 의사의 유언이 담긴 발레 공연 등 의미 있는 전시와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거사를 앞두고 공책에 볼펜으로 유서를 남겼습니다.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조선을 위하여 투사가 되어라. 두 아들에게 남긴 당부에서 독립을 향한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처음 윤봉길 의사의 유서를 보게 됐는데 이를 통해서 그분들의 뜻을 더 깊이 알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봉창 의사의 선서문에는 비록 거사에는 실패하고 사형당했지만 밀왕 저격을 위해 일본으로 떠날 당시의 결연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의열투쟁으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두 청년 의사의 그런 의지를 좀 뒤돌아보고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유언은 창작 발레로 재탄생했습니다. 단지 동맹과 하얼빈 의거, 사형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모습 등 그의 삶을 묵직하게 담아냈습니다. 진정한 해방을 맞지 못한 이들을 소개하는 전시도 있습니다. 사할린 교포 2세이자 사진기자인 이해식은 학살당한 조선인들, 돌아오지 못한 후손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 모집으로 사가정 들어가가지고 저기서 뭐 60년 살다가 그 다음에 용기극했어요. 아버지 생각나고 뭐 눈물까지 나와요. 광복절을 맞아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억세게 운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운이 억세게 나쁜 걸까요? 조선 연산군 때 강원도 관찰사였던 이복선은 공금 횡령 등 갖은 악행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데 하필 사형 집행일이 명진제일, 하늘이 선악을 살피는 날인 금형일이라 집행이 미뤄집니다. 이후에도 금형일에 해당하는 24절기 추분, 연산군 생일, 중전의 생일, 좌의정 사망 등등 갖가지 이유로 사형 집행은 무려 2년이나 미뤄지고 그는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리다 결국 옥사하게 되죠. 현재 우리나라는 엄연한 사형제 존치 국가지만 26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형제가 유명무실하니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데 그마저도 20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22세 최원종과 신림동 살인사건 피의자 33세 조선이 무기형을 받는다면 복역 2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해 42세, 53세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유기형을 받는다면 형의 3분의 1만 채우면 나올 수 있고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하는 등 이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하려는 추진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가 오늘부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기 위해 입법 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늦은 걸까요? 그간 우리 사법부는 도대체 뭘 한 걸까요? 판사들 사이에서까지 최악 재판의 실패라는 평을 받고 누가 봐도 이해 안 되는 코드 인사 등등 사법부가 자기 편한 길로만 걷는 동안 정작 국민들은 사법부의 보호를 받긴커녕 살인범이 다시 사회에 나와 활개를 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법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자기들 기득권 지키는 데 쓰는 게 아니라요. 지난 2020년 사표를 제출한 모 부장판사와 면담을 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냔 말이야 라고 했었다죠. 국회에서 법관을 탄핵하려는데 자기가 사표를 받아버리면 자기가 욕을 먹을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법의 미비로 살인범이 다시 나와 국민에게 욕을 먹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꼭 안 드시던가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가석방된 흉악범이 내 옆에 있습니다. 골프 여자의 박인비가 사격 영웅 진종우와 여자 배구 스타 김연경 등 쟁쟁한 별들을 제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비원 한국 후보로 내정됐습니다. 대한체육회 원로회의는 내년 파리올림픽 기간 진행될 새 IOC 선수비원 선출 투표에 출마할 국내 후보자로 박인비를 추천했습니다. 박인비는 대한체육회 선수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면 한국 후보로 확정됩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는 소나기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무덥겠는데요. 서울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또 전남과 제주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대체로 33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강릉을 비롯한 강원 영동 지역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은 광주가 33도, 부산 32도 등으로 무덥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